우리 몸의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과 동시에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관리 등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온몸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 신부전은 최근 10년 사이 국내 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성 기저질환인 당뇨와 고혈압, 사구체 신염 등이 원인으로 증상의 단계에 따라 평소 음식과 운동 등 생활 관리와 맞춤 치료가 중요한데요.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침묵의 장기, 신장이 보내는 SOS, 만성 신부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신장내과 전문의 김아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김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자로는 신장, 또 우리말로는 콩팥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이 콩팥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더 친숙하게 들리는데 혹시 병원에서는 신장입니까? 콩팥입니까? 어느 쪽을 더 많이 부르세요? 사실 두 가지를 구분하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콩팥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콩팥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신장을 네. 어디에 있는지 저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등 쪽에 있다고 하던데 일단은 중요한 게 신장이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 등 쪽에 위치해 있고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강낭콩 모양이고 크기는 주먹만한 정도로 사실 크지 않은데요. 심장이 한번 박동할 때마다 20% 정도의 혈액이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꽤 많은 혈류량이 흐르는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정수기 또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빈혈을 예방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역할도 하는 장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도 하고 또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 관리까지 하니까 진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렇게 막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 2개나 달려있는 건가요? 저도 예리한데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인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만 있어도 뭐 기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기능을 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2개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만성 신부전, 이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고 실제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성 신부전은 정의를 하자면 신장의 구조나 기능에 손상이 생겨서 신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저희가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만성 신부전의 유병률은 최근 신장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9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에서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간 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우리 몸에서 열일하는 신장이 좀 몸에 이상이 생겨도 너무 과묵해가지고 티를 안 낸다고 들었어요. 그쵸. 약간 MBTI로 치면 약간 아이가 아닐까. 신장도 간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장기 중 하나입니다.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면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데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만성 신부전 원인 질환에 따라서 소변에 단백질이 빠지면서 거품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피가 나오면서 붉은 혈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부종이나 식욕저하, 피로, 또는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뇨나 단백뇨의 이른 발견이 중요하겠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신부전의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 말씀하신 증상 중에서 이제 단백뇨라는 게 이게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어느 정도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여야 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정도인 거예요? 사실 거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상 소변에서도 거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정상 소변에서는 거품이 발생하더라도 양이 적고 쉽게 꺼지는 반면에 만약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 소변보다 양이 훨씬 많고 잘 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뇨가 있다 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주변에 보면은 이 당뇨가 있으면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성 신부전의 원인이 그 신장 자체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당뇨처럼 외적인 원인도 있겠네요. 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고혈압, 당뇨, 그리고 사구체 신염입니다. 이 중에서 당뇨가 50%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사구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장은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작은 모세혈관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사구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네, 만약 이제 환자의 당뇨 유병 기간이 길고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이 사구체에 손상이 가해지면서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단백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백뇨가 발생하면서 당뇨병성 신병증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당뇨병성 신병증이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말기 신부전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고혈압 역시 이제 혈관 손상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고혈압도 사구체에 손상을 가하면서 최종적으로 만성 신부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구체 신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가 면역 질환, 즉 우리 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질환에 걸려서 사구체의 손상이 가해지면서 만성 신부전이 진행을 하게 되겠고 이 외에도 유전성 질환인 다낭성 신질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루푸스, 요로 결석이나 종양, 요로 폐쇄 같은 것들도 만성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힘없이 술술 나오세요? 아니 네,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긴 하지만 너무 술술 나와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뭔가 계속 경청하게 돼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약간 살짝 뒤로 가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만성 신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혈당 체크도 잘 해야 되겠고 환자 입장에서는 또 체크해야 될 어떤 뭐 항목 같은 게 있을까요? 당뇨 환자에서는 이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체크하게 되는데 사실 만성 신부전이 없더라도 당화혈색소는 당뇨 환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3개월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고 정상 범위는 4에서 6% 정도가 되는데 최소 연 2회 이상 측정이 필요하고 만약 환자가 약제를 바꾼다든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자주 측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당화혈색소의 경우에 만약 환자가 빈혈이 있다든지 수혈을 받거나 만성 신부전이 진행을 하면서 대사성 산증이 진행할 경우에는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실제보다 좀 낮거나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환자의 만성 신부전의 중증도라든지 기대 여명 그리고 저혈당의 위험도에 따라서 당화혈색소의 정상 범위를 6.5에서 8%까지 개별화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이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이제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뇨 같은 경우는 혈당을 조절해야 되고 고혈압은 이제 혈압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일반 고혈압 환자들보다 더 뭐랄까 혈압 조절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혈압이 진행이 되어서 만성 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만성 신부전이 진행되면서 신장 기능이 악화가 되면 혈압이 또한 조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또한 혈압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신부전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투석이나 이제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기 신부전 환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심혈관계 합병증인 만큼 혈압 조절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 조절을 이제 목표로 하는 수치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모두 다른데 2022년도에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140에 90 미만, 당뇨가 없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도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환자가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꼼꼼하게 혈압을 관리하라 네. 그런 뜻 같네요. 근데 만성 신부전도 진행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계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만성 신부전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1단계는 사구체 여과율 90 이상으로 정상이긴 하지만 이 소변 검사나 영상학적 검사상에서 신손상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를 1단계라 하고 있고 2단계는 사구체 여과율이 60에서 89로 감소하거나 3단계는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59, 4단계는 사구체 여과율이 15에서 29로 감소된 경우를 4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5단계는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으로까지 감소된 상태를 5단계라고 부르는데 혈액투석을 하실 정도가 된다면 이 5단계에 접어들어서 말기 신부전이라 지칭을 하고 혈액투석 이외에도 복막투석이나 신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근데 초기 증상이 뭐 앞에서 계속 나온 얘기지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조기 발견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정기적으로 결과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신부전의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장내과에 방문하셔서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을 텐데 이 검사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신손상의 지표를 확인을 하고 신장 기능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 신손상의 지표는 소변 검사상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거나 초음파나 CT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상에서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또는 조직학적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저희가 신손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소변 검사상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와서 많이 걱정하시면서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상이 없어도 이상 소견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위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하면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지 말고 외래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진행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네요. 예. 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는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 혹시 검사 결과지에서 눈여겨봐야 할 수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장 기능은 혈액 내 크레아틴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지에서는 이 사구체 여과율뿐만 아니라 크레아틴 수치도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데 대부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따라서 신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배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데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대개 1.2 미만인데 근육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사구체 여과율의 경우에는 1분 동안 우리 몸에서 신장이 얼마나 많은 양의 혈액을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 역시 신장 기능 측정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의 경우에는 이 혈청 크레아틴을 기반으로 해서 나이, 체중, 성별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적으로 낮으며 이 체중이 증가할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노화가 되면 신장도 같이 늙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20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고 1년에 1 정도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정상 사구체 여과율을 12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80세가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 6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마다 떨어지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70세 여성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70이면 정상이지만 20세 남성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70이면 비정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따라서 단순히 사구체 여과율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성 신부전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만성 신부전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중에서 5단계 이제 말기 단계 때는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꼭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좀 수시로 받으려면은 그 집 근처에 개인 병원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해요. 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혈액투석을 보통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대학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시작하시고 네. 환자가 혈액투석을 시작한 다음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혈액투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제일 그렇구나. 먼저는 대학병원에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식단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장에는 단백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사실 고기를 참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는데 이런 고기도 끊어야 되고 콩 단백질 같은 것도 다 끊어야 하나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만약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단백뇨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단백뇨들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단백 식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고 적게 먹되 이제 고생물과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소고기의 살 부분 그리고 닭의 살코기, 네. 생선 등이 고생물과 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만성 신부전 3에서 5단계에 해당하면서 당뇨가 없는 환자들은 체중당 하루에 0.5에서 0.6g,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0.6에서 0.8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고하고 있는데 7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4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 끼를 드신다 하면 한 끼에 14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고 네. 밥 한 그릇, 네. 보통 쌀밥 한 그릇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6g의 단백질이 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g만 반찬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이 8g에 해당되는 각각의 식품군을 살펴보면 두부 4분의 1모, 네. 계란 하나, 그리고 고기나 생선 40g 정도가 각각 8g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 그럼 40g이면 딱 두 번 집어먹으면 없을 양 아닌가요? 탁구공 크기만한 정도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네. 조절하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네. 단백질 일단 섭취할 때도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고 제가 알기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이제 수분 섭취랑 네. 그리고 염분도 조절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조절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네. 이제 물도 어느 정도 먹어야 어. 되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 네. 특히 저염이면 사실 교수님 솔직히 좀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사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수분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실 때가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만성 신부전 환자라 하더라도 이 만성 신부전의 단계가 모두 다르고 환자마다 소변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에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소변을 농축하거나 희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종이 발생하고 수분을 오히려 너무 적게 섭취하면 탈수가 쉽게 진행되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날의 소변량을 기준으로 해서 500ml 내외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한 수분이라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분 섭취의 조절 또한 중요하게 되는데 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염분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 소금 섭취량과 나트륨의 섭취량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소금의 섭취 권고량은 5g이고 나트륨 섭취의 권고량은 2g 정도가 됩니다. 보통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염 시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시고 김치나 장아찌,
같은 젓갈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소금보다는 고추나 마늘, 파와 같은 향이 강한 양념을 대신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저염 소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저염 소금의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은 물론 적지만 나트륨 대신에 칼륨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콩팥이 좋지 않은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서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저염 소금을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집에서 만드는 것처럼 일일이 양을 조절을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어떡해요? 뭐 이모님 여기 단백질 몇 그램이죠? 10g이요. 보기도 그죠? 약간 애매하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투석을 하신다든지 만성 신부전의 단계에서 높은 환자분들은 외식을 저희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분이라든지 수분 같은 것을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외식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해도 그 보통 채소나 과일은 좀 제한을 하지 않고 마음껏 먹게 하는 편인데 또 이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채소랑 과일도 조심을 해야 된다면서요? 채소나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칼륨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신장에서 배설을 해서 일정 수준의 칼륨 수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칼륨 배설에 문제가 생기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칼륨 혈증이 발생을 하면 부정맥이나 심지어 심정지와 같은 심장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소나 과일과 같은 고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성 신부전도 환자마다 단계가 모두 다르고 신장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나빠지기 전까지는 이 신장이 칼륨을 이제 배출하면서 보상 기전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모든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칼륨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할 게 많네요. 네.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장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신장은 이상이 생겨도 잘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이 밖에 일상생활에서 신장을 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철저한 혈압과 혈당 조절이 필요하고 고지혈증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신장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은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고 흡연은 동맥경화나 신장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술과 흡연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신장의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도 피해야 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조영제와 같은 신독성 제제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항생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 신장 기능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한 다음 투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성 신부전이 있을 때 또 다른 질환이 함께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신장에 무리가 갈까 봐 진통제를 그러면 이걸 끊고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말하는 건데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서 신장으로 가는 이 혈액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로 된 약제를 투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같은 약제는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이 좋지 않은 환자는 주의하셔야 되고 다량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신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신장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실까요?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혈압과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역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는 빠르게 신장내과를 방문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만성 신부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김하영 신장내과 전문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